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백악관에 모여 종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7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뒤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내일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합니다. 내란 특검팀이 계엄심의 의결권 침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열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미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주일 대사에 이혁전 주 베트남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라인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종전회담을 위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관여할 것이라고 확인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해 3자 회담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굿모닝 MBA는 먼저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우크라이나전 종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어떤 말을 좀 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해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세계의 외교 참사로 기록된 지난 2월 백악관 회담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당시와 달리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열린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be discussing it today, but we will give them very good protection, very good security. That's part of it. 그러면서 휴전이 아닌 영속적인 평화를 얻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종전 협상의 방향이라면서 모든 게 잘 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꺼이 3자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미국이 말하는 안전 보장에는 미군 병력과 장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Do you need from President Trump to be able to make a deal? Is it American troops, intelligence, equipment? What is it? Everything depends on the big countries, on the United States, on a lot of our friends. 반면 영토 문제는 양국 정상 간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함께 워싱턴을 찾은 유럽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자 회담을 진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조금 전 다자 회담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재차 강조하며 종전 합의에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악관 회담 직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배치되는 시나리오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만약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배치되면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에 응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주가 조작 등 16개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 뒤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면서 김건희 특검팀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김 여사가 삼청동 안가를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어제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를 구속 뒤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같은 시각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도 특검팀에 출석했지만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셨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전달할 수 있습니까?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오전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개입 의혹을,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팀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도 모른다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7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내일 오전 10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 여부에 대해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이자 김 여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오늘과 모레 특검팀에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삼청동 안가를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특검팀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지난해 대통령 안가를 찾아 김 여사를 2차례 만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출처를 밝힐 단서를 유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인데요.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9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달 2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특검팀은 크게 4가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먼저 한 전 총리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폐기한 공범으로도 지목됐는데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를 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에 빠질 수 없는 국정 2인자였던 만큼 핵심 공범이라는 게 특검팀 시각인데 오늘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환해 모레 구속 만료 전 기소를 위한 혐의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10명 이상의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내란 재판에 5차례 연속 불출석했고 특검팀이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수차례 공지하는 등의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참여했던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을 확보해서 당시 의원들의 정확한 동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은 계엄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거듭 공지한 정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외인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는 동안 추 원내대표는 새벽 0시 3분, 5분, 7분, 8분에 의총 장소를 당사 3층으로 공지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소통한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당의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소통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당시 보좌진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을 확보해 표결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방에는 의총 장소를 당사 3층으로 공지한 원내대표 메시지가 전파됐고 각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몇 시 몇 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동선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앞서 확보된 국회 내 CCTV 영상과 함께 이 대화방 기록을 통해 보좌진들이 수행했던 의원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해 10월 28일부터 계엄 이후인 12월 15일까지 기록이 삭제된 사실도 파악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실수로 일주일마다 전체 삭제 기능이 설정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보좌진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마친 이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둘러싼 핵심 단서, 이른바 V보고서입니다. 특검팀이 최근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이 보고서를 직접 손보고 대통령실에 보고까지 했다고 들었다는 군 내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 내부 문건인 일명 V보고서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계획이 상세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드론사 실무진이 올린 보고서 초안이 최종본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 지시로 무인기 전단 살포와 구체적인 침투 지점 등이 추가됐고 이후 두세 차례 추가 수정 작업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을 직접 찾아가 작전을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김 사령관은 보고서 존재는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V보고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검찰에서도 계속 진술했고요. 제가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작전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진술도 확보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조사할 사안이 많다며 군 관계자 다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가운데 특검팀이 새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법원에 무려 시민 12,000명이 공동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 추가 소송에는 시민 12,000여 명이 참여했고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김 여사는 공동 불법 행위자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되었던 김건희 리스크, 그 특검을 덮기 위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다고 윤석열과 함께 김건희 공동 피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한 차례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반면 김 여사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한 입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서 질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배상액은 10억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게다가 이번 소송은 대표자 한 명을 지정해 소송을 진행하는 선정 당사자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변론 종결 전까지 소송 참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서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국민의힘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강력 반발했고 특검팀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김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회 본청에 위치한 국민의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3일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닷새 만입니다. 특검은 지난 2023년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 1차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 대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사무실과 법원을 항의 방문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수수색 소식에 서둘러 국회로 돌아와 방어선에 합류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집무실을 당사의 집무실로 옮기고 철야 비상 대기를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마지막 날까지 당사를 지키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영장 집행 방식과 범위를 놓고 이번에도 국민의힘과 특검, 양측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협의 요청이 왔고 자료 제출 형식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장 집행이 무산될 경우 특검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충돌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여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나란히 참석했는데 악수는커녕 서로 눈길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뼈 있는 추모사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서로 등진 채 다른 사람들과 인사할 뿐 악수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정 대표는 추모사에서 누가 내란 사태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냐며 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어 추모사를 한 송 위원장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한 약속을 지켰다고 맞섰습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송 위원장의 연설 중엔 여권 인사들의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탈취하는 개인정보 탈취.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 이번에도 악수 불발이 이어지면서 여야 수장의 신경전이 한층 더 격화할 조짐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8월 임시국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가운데 경제단체는 어제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 1년 유예를 호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지율 기자입니다. 여야가 대치 중인 남은 쟁점 법안들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법안을 하나씩 처리할 전망입니다. 방문진법, 그다음에 EBS법, 그다음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 아무래도 이제 필리버스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조금 한 3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국민의힘은 오는 22일인 전당대회 하루 전날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 잔치집에 재 뿌리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를 아예 망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국회의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회의 날짜를 조정해 주실 것을. 이런 가운데 경제단체는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 시행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상정에 따른 필리버스터와 종결 상황을 반복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사면 후 첫 공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내년에 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는데 지방선거가 될지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뒤 첫 공개 일정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아직 소속 정당이 없는 만큼 공식 행사와 별도로 이루어진 이번 자리에서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내란을 거치고 또 윤석열 파면을 거치고 난 뒤도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상 집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 세력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된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신의 사면에 대해서는 2030 세대의 비판을 감수한다면서도 해야 할 역할을 하다 보면 달라지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있을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걸 이 정치 현실에서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가 될지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주말 고향 부산 등을 찾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의 복당 절차는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당대표 복귀를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하지만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51.1%로 나타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지난주보다 5.4%포인트 떨어진 건데 특히 중도층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5.4%포인트 하락해 51.1%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6.3%포인트 올라 44.5%로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진보층에선 3.6%포인트, 보수층에선 2.8%포인트 하락할 동안 중도층에선 6.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58.6%로 시작해 64.6%까지 상승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2주 동안에만 12.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지지난주 후반부터 불거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특사에 대한 실망감과 주식 양도세 강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역으로 조 전 대표를 꼽고 조 전 대표가 활동할수록 지지율은 곤두박질 칠 거라며 엑스맨 역할에 고맙다고 비꼬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전해오든 귀 기울여 듣고 있고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이 36.7%를 기록하면서 양당 간 격차는 오차 범위 내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토요일 이시바 일본 총리에 이어 다음 주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연이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통령실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오늘 2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최대 관심사는 안보 협상입니다. 특히 첫 공동선언문에 동맹 현대화에 대한 기본 틀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확답은 피했습니다.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 공동 역할을 담은 제안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 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4대 그룹 총수들과 긴급 전략회의도 개최합니다. 대미 투자와 구매 계획,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로 워싱턴에서 그린필드 투자 발표로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박미에 앞서 오는 23일 일본 도쿄에서는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할 예정인 만큼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주일 대사에는 일본 통으로 꼽히는 이혁전 주 베트남 대사가 내정됐는데요. 첫 정상 외교를 앞두고 외교라인 정비에 속도를 내 협상력을 높이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미를 앞두고 주미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강 전 장관은 주 UN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 등 국제 무대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 수장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등
트럼프 스타일에 익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learly, credit goes to President Trump. He's been determined to come to grips with this from day one. 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외신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며 계엄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주일 대사에는 이혁 전 주 베트남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동기로 주일 대사관 공사 등을 거친 일본 통으로 꼽힙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대일 외교 구상을 지원한 바 있는 이 전 대사는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하면 일본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며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주장해왔습니다. 양국 관계가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상이 돼서 한층 높은 협력 관계를 향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달 이상 공석이었던 4강 대사 인선이 가시화된 가운데 대사 임명을 위해 주재국 동의를 구하는 아그레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대중특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미국을 찾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서남빛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오는 25일로 방중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중국 통으로 알려진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박정 의원과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이 함께 갑니다. 특사단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 등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할 의사도 전할 걸로 보입니다.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는 23일 한일,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사단 방중 날짜를 한미 정상회담 때에 맞추려고 노력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의미가 있어졌다면서 중국 측에도 성의 있게 여러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쇄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중국이 서운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을 배려하는 모양이 갖춰지게 됐다는 겁니다. 앞서 대일, 대미 특사단은 한일과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취소됐습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방중 일정까지 잡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공용 공간을 통째로 개인 정원처럼 꾸민 이른바 식물 빌런이 등장했습니다. 언뜻 식물원으로 착각할 만큼 푸릇푸릇한 식물이 가득한데요. 문제는 이곳이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다세대 주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식물 빌런은 건물 1층과 옥상, 주차장까지 모두 식물로 채워놨다고 합니다. 고여있는 물에 모기가 알을 까는 등 피해가 이어져 관리실에서 안내까지 붙였지만 반응은 없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단독주택인 줄 알았다, 공용 공간을 개인 정원처럼 쓴다, 건물 하중도 걱정된다라며 비판했고 실제로 단순 민폐를 넘어 소방법, 건축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용 공간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는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가수 김종국 씨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49세, 데뷔 30주년을 맞은 김종국 씨, 팬카페를 통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미 결혼을 예측한 팬들이 많았다는데요. 여러 방송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도 어쨌든 나이가 이제 50에 가까워오고 이제는 너무 늦으면 안 되지 않을까. 자연이 된다면 너무 좋죠. 왜냐면 자연을 해야 좀 아내 쪽에서 덜 힘드니까. 이게 아무래도 시험관이 또 여성분들 고통을 많이 좀 받으신다고 해서. 또 최근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자가를 신혼집이라 부르기도 했다고요. 소속사에 따르면 예비 신부는 비연예인으로 이외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누리꾼들은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컸다, 어떻게 안 걸렸나, 드디어 장가가네요 라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자전거 무리가 도로를 점령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 한가운데 앞쪽에서 자전거 무리가 도로를 가득 메워 일렬로 주행하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줄줄이 막혀섰습니다. 반대편 차선 차량들은 정상 주행을 하고 있었던 만큼 운전자들의 답답함은 더 컸는데요.
이처럼 도로를 점령한 단체 라이딩에 누리꾼들은 저런 자전거 때 만나면 미친다, 이쯤 되면 법안 나올 때도 됐다 등의 불만을 쏟아내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전용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재미와 건강을 위한 라이딩, 다만 안전과 준법 의식도 반드시 뒷받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실시됐습니다. 관계 당국은 실내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충전으로 폭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고 소방대원들이 잿더미가 된 집안을 분주하게 살핍니다. 그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서울 마포구의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14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윗집으로 번지면서 18층까지 까맣게 그을음이 남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민 수십 명이 집에 오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관계당국은 불이 난 14층 집안에서 전동 스쿠터의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과충전으로 폭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콩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희도 애들이 다 놀라가지고 깨서 창문을 열으니까 주민이 불났다고 막 그러길래. MBN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유족 측은 배터리 문제가 발견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밝혀지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책임을 지실 분들이 있을 거고. 또한 불이 난 아파트에는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방시설법상 2005년에는 11층 이상,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건물 모든 층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소급 적용은 적용받지 않았는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이틀 전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에 이어 어제도 인천에서 전기 자전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23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도 배터리 폭발이 부른 참사였죠. 특히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이 배터리 화재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용수 기자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곳곳에 전동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가 함께 주차돼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에 이어 인천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동 스쿠터 배터리 폭발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지. 이거 청소해서 한 몇 시간 있다가 가서 봐야 돼요. 평소보다 더 충전에 신경 쓰기도 합니다. 청소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충전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죠. 실제로 배터리 폭발 화재 10건 가운데 7건은 전동 킥보드가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까지 합치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중 절반 이상이 과충전인데 특히 날씨가 더운 여름철이 위험합니다. 리튬 배터리 자체가 열과 충격에 취약한 데다 여름에 주행 중 열과 충격에 지속 노출된 배터리에 과충전이 겹쳐 폭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배터리의 외관을 확인하고 장기간 충전을 삼가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충전 중에 과도하게 열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확인하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이기 때문에 불룩하게 변형이 일어났다든가 하면 즉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배터리와 충전기 모두 KC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상반신을 탈의한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실제 엘리베이터 벽을 2차례 찍기도 합니다. 문이 열리자 어디론가 향한 이 남성. 잠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12시 45분쯤 40대 남성 A씨가 이웃 세대를 상대로 흉기 협박을 했다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그냥 막 한 자야시장 와서 아이고 저기 깜짝 놀랐지. 어쩌니까 누가 칼을 들고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당시 아파트에선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는데 A씨는 공사 작업자들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돌아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동 주민인 A씨는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며 공사 중인 세대를 찾아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국 A씨는 석방됐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작업자들은 흉기 피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사장님한테 위협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때 그 뒤로 전기 안 한다고 가버렸어요. 죽여버리겠다니까. 경찰은 거주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A씨에게 강력 경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흔히 자동차 경주라고 하면 화려하고 값비싼 스포츠카를 떠올리실 텐데요. 화려함은 좀 덜할지 몰라도 스릴은 못지않은 이색 레이싱 경기가 영국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관중의 환호를 받으며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타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잔디 깎는 기계인데요. 작은 크기이지만 빠르게 질주하고 코너도 매끄럽게 통과하네요. 영국에서 매년 열리는 잔디 깎는 기계 경주로 선수들은 교대로 무려 12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중간중간 쪽잠도 청하고 기계도 손을 보며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레이스는 종료됐지만 우승팀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번엔 셀 수 없이 많은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득 메웠는데요. 이들은 일제히 병원을 향해 달려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도로에 산타클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 행렬 속엔 티라노사우루스의 피카츄도 있는데요. 이들이 도착한 곳에선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러 자원봉사자들이 캐릭터로 변신해 출동한 거죠. 미키마우스와 손을 잡고 찍은 사진과 슈퍼마리오가 건넨 사탕이 아이들에겐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겠네요. 매년 로드킬 사고로 수많은 동물들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곤 하는데요. 미국에선 배수로를 동물들의 이동 통로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멈칫하는 순간 차가 지나갑니다. 매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이 도로에서만 수백 마리의 거북이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다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거북이가 길을 건널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배수 터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터널엔 늘 물이 차 있을 테니 거북이들도 헤엄쳐 이동하기 쉽겠죠. 앞으로 거북이를 도로가 아닌 터널로 인도할 장치도 추가로 설치할 거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3대를 이어온 경영진이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토요타, GM 등 글로벌 주요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자동차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친 건데요. 보도에 정예린 기자입니다. 특유의 직각 디자인을 뽐내는 자동차가 차례로 선박에 실립니다. 1976년 탄생한 국내 최초 양산차 포니가 해외 수출길에 오르던 모습입니다. 당시 정주영 현대차 창업회장은 고유 모델을 만들어 수출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수입 부품을 조립하기만 하던 현대차는 첫 자체 모델을 선보인 지 50년도 안 돼 세계 자동차 시장 판매율 3위로 올라서며 글로벌 주요 기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권위지인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가 창간 100년을 맞이해 자동차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로 정주영, 정몽구, 정의선 현대차 3대 경영진을 선정했습니다. 도요타 가문과 포드의 빌 포드 회장 등이 함께 선정됐는데 1970년대 현대차가 엔진 합작 생산을 추진하던 포드 등과 이젠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현대차가 한국을 자동차 강국으로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꼽았습니다. 저의 엘란트라. 그 당시에는 그냥 움직이는 그냥 자동차 기계였고
지금은 달리는 컴퓨터. 예. 현대차는 이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소전기차는 단 5분 충전으로 72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소감을 통해 혁신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대담한 미래 비전과 인본주의적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혁신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등 혁신 기술을 앞세운 현대차가 중국차의 거센 공세와 미국발 관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비용인 코픽스가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얼마나 내려갈지 관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지난달 연 2.51%로 내려갔는데 이는 2.54%였던 6월보다 0.03%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오늘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난달 농림어업 분야 숙련 종사자들이 1년 전보다 13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 17만 명이 줄어든 이후 9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수준으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 악재가 겹치면서 감소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시했던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이 올해도 나옵니다. 안심통장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승인되면 4.5%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주식시장 경쟁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내일부터 일부 종목 거래를 일시 중단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대체거래소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를 넘으면 안 된다는 15% 룰 때문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그런데 넥스트레이드가 내일부터 YG플러스를 포함한 26개 종목, 다음 달 1일부터는 풀무원 등 53개 종목의 거래를 다음 달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대체거래소 하루 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현행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체거래소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데다 수수료도 한국거래소보다 저렴하다 보니 거래량이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실제 출범 5개월여 만에 하루 평균 주식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13%까지 늘면서 15%를 넘기지 않기 위해 일부 종목 거래를 중단한 겁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앞으로 거래 상황에 따라서 제외 종목이 늘어나거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한국 거래소를 통한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방적인 거래 중단은 자본시장 신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거래소도 거래 시간을 대체거래소와 동일한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시행되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자연스레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건 그만큼 내수가 얼어붙었기 때문일 텐데요. 특히 외식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중에서도 주점 같은 곳은 지난해보다 매출이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빚을 남긴 채 문을 닫는 곳도 49만 곳에 달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서울 대학가인 이대 앞에서 40년간 전집을 운영 중인 오명옥 씨. 가뜩이나 이대 상권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난해 계엄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적자로 돌아서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정말 50% 정도 닫혀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 안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술 먹는 게 많이 줄었어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지난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500만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0.8%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외식업에서 불황 여파가 컸는데요.
그중 술집이 지난해와 비교해 9% 넘게 매출이 줄면서 가장 타격을 받았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뛰면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소비를 줄인 겁니다. 술을 사 먹거나 혼술하는 문화의 확산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서비스업에선 노래방, PC방 같은 여가 스포츠 업종이 8.3% 줄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즐거움에 쓰는 돈부터 축소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과 지출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도 매출이 줄어도 고금리 상태는 유지돼 빚을 남긴 채 폐업한 사업장은 49만 곳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번 3분기엔 민생지원금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일부 업종에선 회복 조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 낮 동안에도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서도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전북 동부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27도, 대전이 26.4도, 창원 3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강릉 34도, 대구 35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